점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누구 뽑아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좀 뽑았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 사퇴해야 된다. 당직 이제 대표나 최고위원직 사퇴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개정해서 이제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이제 방침이 이제 그렇죠. 그렇게 정해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를 의식했다라고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하고 또 하나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들은 이제 직무를 정지한다.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외 규정 자체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 관련된 거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이제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뜬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면 지방선거 공천을 못 공천도 할 수 한다면서요.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퇴 안 해도 되면은 지방선거까지도 또 이끌고 이거 이끌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1인 체제예요.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여기 방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친명 핵심 의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정식으로 반박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방금 근데 누군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읽다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반발 또는 반박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3년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예. 자, 금주의 뜬 인물 최진 원장은 저는 요즘 이제 부쩍 자기 색깔, 자기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기사가 이제 쫙 깔렸는데 그나마 좀 지금 요즘 시기에 우리나라에 절실 필요한 그런 민생 법안. 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일단 좀 점수를 좀 주고요. 예. 그리고 뭐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또 뭐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고 자기 소신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점점 좀 높여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뭐 뭐니 해도 최상병 특검법 제일 앞장서서 찬성하겠다라고 한 그 대목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네, 그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예.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전 이종섭 전 호주대사 전 국방장관을 꼽았는데 예. 최근에 그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말이죠. 작년 얘기죠. 작년에 대통령과 통화했던 기록이 특히 8월 2일 날 예. 그날 통화를 3번 했던 기록이 나오면서 시간대별로 나오더라고요. 시간대로 나왔어요. 아주 정확하게 정벽에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 그때 이제 해병대원이 순직한 게 7월 말일 경이니까 그 7월 31일 날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이 나왔던 게 7월 31일이고 그런 어떤 그 앞뒤를 전후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여러 통화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통화를 했고 말이죠. 예,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국방비서관 등 이런 걸로 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그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의혹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국방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번에 통화 사실이 나오니까 최상병 얘기는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종섭 전 장관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앞으로 만약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의 경우에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상당히 입지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예. 해서 진임으로 꼽아봤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최진 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지금 며칠 전에 국민의힘 워크숍이 네. 국민 정서하고 동떨어졌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 흐름을 제대로 좀 이렇게 이끌지 못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그때 뭐 대통령 어퍼크 세리머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 국민 정서하고는 좀 상당히 눈높이하고 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진 인물이고 그 외에도 저는 좀 몇 명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기의 이혼으로 해서 완전 최태원 최태원이라든지 예. 혹은 뭐 고가 기내식으로 논란에 오른 뭐 김정숙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번 주 지난주에 국민 스트레스 지수를 좀 높여 예. 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찬회 그 맥주 돌리고 어퍼컷 한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 책임이에요? 대통령 아니,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 아닌가요? 사전에 그 정도면은 요번 워크숍은 좀 우리가 자성하는 성찰 모드로 가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고. 사전 조율을 못했다. 예, 그렇죠. 사전에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퍼컷하고 맥주 돌리고 하면요. 사전에 미리 얘기를 다 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때 예. 분명하게 이건 안 된다.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은 뭐 왜냐하면 대통령 책임질 일은 이후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일단 황우여 위원장이 제가 그랬잖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최상병 특검법 얘기로 쭉 이어갈 텐데 먼저 재표결할 때 생각보다 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고 한 숫자가 5이나 됐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야권 표에다가 플러스 5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야당에서 좀 나올 수가 있었을 거고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강경책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핫씀짓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탈표 17표 정도 나오면 이제 이게 가결된다 이런 얘기들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정도 안 나왔던 게 거의 단속이 됐던 게 민주당이 너무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게 너무 정치 공세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권 가도에 너무 과도하게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나름의 전략적 판단 같은 것들을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일부 의원들도. 일부가. 그래서 그 정도 이탈표가 안 나오고 일단은 이번만은 일단 부결시키자. 일단 22대 국회 개헌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다음 낙천자들이 뭐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무기명 투표라서 알 수는 없지만 누가 했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그 공공기관장 인사 이런 것도 의식했을 법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이제 그 요인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각보다 일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안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상금 특별법이 가결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모든 여건이 어려워진 책임은 이탈자에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너무 심적인 부담이 컸을 거고 또 하나 실리적인 부담은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아닙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어디 자리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자리. 국회의원 못된 사람들. 예. 예. 그러면 공공기관장 가야죠. 예, 그 공공기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질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등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2년 차인데 2년 지났는데 아직도 파워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네. 이탈하고 싶은 마음 굴떡 같았으나 현실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국 참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표결이 끝난 후에 조금 아까 우리 최창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시절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대별 내역 또 국방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실무자 선에서도 수십 차례 통화가 왔다 갔다 했다는 내역 이런 것 등등이 후속 보도로 쭉 잇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잇따라 하려고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쭉 쌓이고 나니까 어제 장외투쟁을 또다시 대규모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22대 국회의 첫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또 내고 아주 강력한 공세로 펼치고 있어요. 그 특검법이 어차피 발의가 됐으니까 이렇게까지 발의를 빨리 할지 몰랐습니다. 원구성 협상 좀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빨리 했는데 그건 저는 이런 어. 그 전화 통화 내역 그 보도 그렇죠. 등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맨 처음 이런 이게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될 텐데 그럼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이? 그럼 다시 이제 재표결로 들어갈 텐데 그때는 야당이 당장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108명인데 초선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당에. 초선들은 아무튼 윤 대통령이 직접 공청회 행사는 물론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 같은 거 별로 없을 거라고요. 당선자들 초선들은. 그래서 당장 8표 정도 이투표가 나오면 이제 가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주 위태하긴 한데 이것도 1차 한 번 정도로 가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럼 특검법 또 발의하고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저는 통과될 것 같거든요. 저 2번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벌써 이런 통화 내역이 자꾸 나오고 다른 게 후속보다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흔들리는 의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권이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법안을 특검을 받아들이되 이러이러한 조항에서 협상하자는 식으로 태도를 좀 바꾸고 자세를 바꿔야지 되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 지난주에 보시오. 한국갤럽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특검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떠나서 말이죠.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나 여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태도나 자세가 너무나 안 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최진 원장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래서 이건 특검과 관련해서 이거는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일단 뭐 야권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만한 충분한 좀 명분은 갖췄다라고 보는 거 거긴 동의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22대 국회 첫 주말에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장외 투쟁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정책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너무 좀 빨랐다 장외 투쟁 시기가 그런 점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22대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21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한 30% 정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2배, 60, 70%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22대는 17표 말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21대가 그렇고. 21대가 그래 22대 같은 경우는 지금 8명. 불과 한 8명 정도만 이탈하면 되는 건데 지금 4명은 이미 지금 이탈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선언했으니까 안철수를 비롯해서 그래서 대여섯 명 선언한 정도는 분들 가운데 뭐 김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됐으니까. 그런 면이 22대는 없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유이동 의원도 그렇고 이탈 가능성이 훨씬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7, 8월 당권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분열이 되고 이러면은 7, 8표, 10여 표 정도 이탈 가능성은 21대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졌다. 60대, 60% 가까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는 것이 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유리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결되면 당장 정치적으로는 좀 더 득이 많을지 모르지만 여론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대에서는 다시 한번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기보다는 사전에 이 부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뭔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태원 잠사법처럼 좀 물러서서 타협을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게 더 오히려 더 실리가 있고 더 유리하고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여당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과연 동의할까요? 동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궤적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무너져서 10%대로. 10%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임기 말에 20%면요. 완전히 레임덕입니다. 사실상 신문 대통령인데 단지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할 뿐인 것이지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아까 최진 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제 7, 8월 전당대회 과정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는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네. 싸울 땐 싸울 줄 안다는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예.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나서고 할 말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밝힌 거죠 사실 입장.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조금 예상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적어도 수정안 정도를 난 하지 않을까. 대통령실과 완전히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다 노리고 어쩌보면 민주당도 장외투쟁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함께 거죠.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도 대화하면서 딱 느끼는 거는 잘 나가고 합의점이 도달하다가 막판에는 딱 대통령 부분에서 막히는 그러니까요. 아, 답답한 거. 조금 전에 이제 조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21% 정도면요. 이걸 비유법으로 하자면 그 벼랑 끝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럼 나무에 배령도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는 20% 중후반대. 이거는 벼랑에서 떨어져서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잡고 붙잡고 있는 건데 예, 예. 그 오래되면 그 손 앞으로 놓게 되잖아요. 그럼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게 이제 10%인데 지금 21% 정도다라고 하면 이거를 대통령은 지금 용산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숫자인데요. 그 21%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최준 원장은 벼랑에선 이미 떨어졌고 나무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은 어퍼컷을 한단 말이에요. 아, 참. 모르고 계시는가요? 너무 눈높이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근데 이게 나이요. 수십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대개 일각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른바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비린다면 극우 유튜버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뭐 이런 말을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던데 뭐 그건 확인할 길이 없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 이미 다 보도를 보고 있을 텐데 거기다 홍보수석도 있고 대변실도 있고 요즘 그 대통령이 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또 시민사회 수석실도 새로 개편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해도 아마 대통령실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은 네.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뭐 수정안이라고 해서라도 아무튼 통과시키면 특검이 금방 조성이 돼서 몇 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바로 탄핵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저는 이제 대통령 입장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총선 참패하고 의원들이 완전히 또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그래도 용기를 실어주라고 엎었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100번 장부에서.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뭐 그날이 뭐 군기 훈련 받아 죽은 훈련병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잠깐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최근 들어 군 관련된 사망 사고 계속 많기 잇따라서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 부분은 뭔가 대통령이 한번 액션을 취해주고 또 그리고 그런 또 격려하고 엎어컷도 좋습니다만은 또 성찰하는 거예요. 뺨을 예, 방송 예. 이런 모습도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법을 당장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일단 지지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를 올려야지 야당의 공세가 무뎌질 것이고 지지를 올리려면 적어도 그런 죄수를 취해야죠.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제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 바뀐 모습 보여야 지지율이 오르고 그래야 특검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건 안 되니까 무조건 끝까지 막겠다. 이래가지고 못 먹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네. 그런 판단이 전략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 같은 게. 아무튼 걱정은 예상대로 22대 국회는 그래도 좀 뭐 저출생 문제 해법도 찾고 민생 국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점점 식어가고 그럼요. 네. 전면 전투 모드로 가고 있는 예. 그런 국회가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입니다. 1시 36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위 정체가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 경기권에서는 안성 분기점과 수원 일대로 속도 주춤합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시작된 정체가 서해대교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후 일직에서 금천까지도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정에서 화도까지 또 덕소 3패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광주 휴게소에서 동군지암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 8km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일죽 졸음쉼터부터 정체 이어지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교에서 인풍교 사이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 2터널 안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최창렬 교수. 예, 저는 그 워크숍 5월 30일 날 그때 이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예. 강연자로 나섰는데 예.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이런 얘기들 어쩌고들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문외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바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전 대통령의 태도가 안 바뀌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전 비대위원장 했던 분이. 거리를 두라는 게 무조건 각을 세우고 갈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수직적 당정관계라든지 현재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여권의 모습들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숱하게 지적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주 보편적인 지적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비대위원장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아주 직격해서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 그럼 뭐 윤 대통령 구의원 선거 해봤었나요? 이런 얘기들이 저는 여권의 대통령, 물론 대통령의 스스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의 발을 꼽아봤습니다.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그 발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 국정농단 건을 비유로 들면서 그렇습니다. 예.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국정농단처럼 키워댔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죠. 김건희 여사를 적극 잘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또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거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뭐 핫한 말을 여러 개 하면 핫한 게 아니라서 제가 고민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최진 원장은 금주의 한마디. 저는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네.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저희는 싸우겠다. 그것도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네.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편향되게 아주 세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 앞으로 22대 국회 어디로 흘러갈지 이를 참 보여주는 말이죠. 이렇게 국민만을 보고 물론 세게 이제 싸우겠지만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세게 초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부드럽게 하려면 뭔가 지금까지는 달리 뭔가 파격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뻔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몇 달 동안 계속 파격적으로 변해야 한다. 파격적으로 변해야 한다는데 어떤 파격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이 핫한 말을요 2개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국 대표 얘기를 제가 며칠 꼽았다가 다시 바꾼 거거든요. 아니 너무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필요하면 2개, 3개도 하세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국 대표의 말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의 지금 임기 2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탄핵이 공식 발언으로 나온다. 예. 정말 앞으로 몇 년이 정말 걱정돼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집회에서 말이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민 일꾼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직면해야 한다 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야당에 지금 그야말로 파워 있는 두 대표가 이제 22대 국회 벽두부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통 이게 전 그래서 이게 생존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냐. 서바이벌 게임으로 22대 국회는 무슨 여야 협치나 대화나 타협 얘기하기는 아예 없고 아예 얘기 자체가 사라지고 정말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참 또 원론적으로 봐서 정치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데 뭐 사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집권 후에 검찰은 이재명, 조국 등등 뭐 가혹하게 수사하고 그렇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야당은 윤 대통령을 임기 중에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존 완전히 게임이 사생결단의 전투예요. 이제 야당 전략은 정말 그 심플해요. 22대 원내 전략이라든지 장외 전략 모든 게 아주 심플합니다. 정은재 말씀대로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이런 화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먼저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전략은 복잡해요. 심플해야 되는 건데 국민만 보고 말해서 민생 올인 뭐 맨날 얘기했지 않습니다만은 전략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략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자, 갑자기 정치권 안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다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시작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다들 해석하기를 지구당 부활론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좋아하는 얘기니까 전당대회에 나가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지지를 받아야 되니 꺼냈을 것이다 라고들 다들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 뭐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난 찬성 난 반대 막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두 분 다 이 정당 정치 전문가시니까 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저는 사실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가 바뀌었다고 도대체 2004년도에 폐지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는가. 그 지구당은 저는 생활 좀 해봤어요. 제가 30대 중반 때 국회의원 보좌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식 보좌, 4급 보좌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제가 지구당을 경기도 지역입니다만 생활 좀 해봤습니다. 지구당 직접 내려 보좌관이니까.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죠. 흘렀다 하더라도 별로 바뀐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지구당 그 당시 제가 본 지구당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뭐 하는 곳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구당 사무실이 있고 이제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 거기 사무국장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있고 총무부장, 조직부장, 여성부장, 청년부장 다 있어요. 근데 중앙당에서 봉급이 나오는 이제 직책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지구당 위원장. 그때는 원내원 현역도 지구당 위원장이었거든요. 현역이 지구당 위원장이고 당연하죠. 원외가 지구당 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의원이 돈이 있는 사람은 총무부장이나 여성부장 조직부장은 자기 돈을 쓴다고요. 그렇지 않아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그 경기도 그 지역에서 요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지구당에. 일반 유권자들은 별로 접촉이 없어요. 요즘 지구당을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는 주민들, 지역구민, 국민과 접촉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직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구당을 또 뭐 부활시키면 좋은 점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지역 토라고까지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건 단점이 많이 더 드러날 거고요. 언제 어떻게 원외위원장을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원외위원장이 많아지니까 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 지금 이쪽에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전부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원외위원장 의식하는 게 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표죠.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준 원장.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자들이나 뭐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다 반반이건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건부 찬성론자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느냐. 지구당 부활하려면
이게 전 지역구 300개면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당무감사하듯이 일일이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득실이 어느 정도나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안철수, 뭐 자한수, 뭐 유승민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해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계란하고 달걀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이게 대통령제하고 내각제 어느 쪽이나 중요하냐. 이 논의하고 똑같거든요.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선택하기 복잡하다 나름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내세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는 순간 박수치고 환호한 사람들 원외 위원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당 대표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원외위원장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이슈를 하나 던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말려들어서 당 지도부도 갑론을박하고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의 상당히 의도적인 전략적인 어떤 이슈 파이팅이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당이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일단 이 지금 당권 주자용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여야가 뭐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구당 부활될 가능성이. 그리고 있을 지금 잔반하는 분들 이렇게 좀 면면을 보면 묘하게 비윤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란 나경원 이런 분들은 좀 한동훈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쪽이고 혹은 친윤 성향이 있는 분들은 대개적으로 지구당 부활에 반대입니다. 보면 유승민 전 의원 또 반대했어요. 유승민 의원만 강하게 윤책은 반대했고. 별도인데 예. 왜 보면은 되게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윤심도 반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너무 심플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찬성하는데 예. 각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가 이걸 찬성할 리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구당 부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거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오세훈도 강력히 반대하고 홍준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주 강력히 반대하거든요. 특히 홍준표 요즘 윤심하고 가까운. 그럼 대충 우리가 좀 판을 볼 수 예측을 볼 수가 근데 있죠. 저건 이거는 무슨 뭐 당원 당규를 바꾼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그건 아니죠. 아니고 네. 이게 법에 있어요. 법을 바꿔야 정당법에 됩니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이 무슨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당규 바꾸는 식의 논의 이 차원이 넘어선다는 넘는 거. 거죠. 네. 그건 좀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이 얘기를 본격화한다면 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만약 당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추진하든지 막 하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야당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안 이루어질 수가 네, 없고 그럼요. 네. 만약에 우리 최 교수 표현대로 이재명 대표도 찬성한 바가 있다면 네.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요. 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전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더 반대한 이유가 아니 그 흔한 그야말로 흔한 그 정치개혁 얘기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지구당 부활을 갑자기 얘기합니까? 이거 정말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대명의 그런 찬성 발언도 다분히 저는 여권 교란용, 분열초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수가. 예,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안에 이제 절반을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지구당 위원장 부활하면 당연히 뭐 한동훈 유리하는 건데 뭐 그걸 그대로 놔두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지구당 부활 얘기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추미애 당선이 지구 말이죠. 탈락하고 경선에서 탈락하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국회의장, 탈락하고 예. 국회의장 그리고 나서 당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그걸 달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이건 무슨 저쪽에 여권 교란시킨 이건 좀 과대한 해석인가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 전 그건 좀 논리 비약인 것 같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온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권 이슈로 확 부활된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이제 예, 예. 부분도 상당히 좀 받고 후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부세 이게 문제도 개편 문제도 이렇게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많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구당 이 부분도 상당히 전략적 발언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보고 이 한동훈 당군 잡는데 아주 유리할 게 뻔한 지구당 부활을 예. 윤 대통령이 할 리가 없고, 그리고 지구당 부활이야말로 전적으로 윤심이 작동해야만 가능한 이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이렇게 야당이 무슨 생각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 그런 점에서 윤심은 근데 지구당 부활에 반대. 아니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주 길을 쓰고 찬반 양쪽 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구당 본인은 이제 담임 대통령 아닙니까?
부활 얘기를 하면서 원외위원장 표를 받으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노리는 건 원외위원장 표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일은 관계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당권 도전의 하나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걸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약간 공개적으로 하면 그야말로 친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당원들이 일제히 이제 반대 모드로 가겠죠. 아직도 이 부분 글쎄요. 다른 정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뭐라고 입맛번개 할 경우에 맞아요. 파문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진 원장님 분석이 맞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꼭 길을 쓰고 찬성 반대 어느 한편에 설 이유가 있냐고요. 별로 저는 윤 대통령이 아니, 이거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밖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당권의 향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면 미친다면 분명히 액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잡는 걸 반대하면 반대할 수 있다. 그렇죠. 글쎄 당연히.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이게 없다고. 그 정도 카드가 네, 그 되느냐. 정도까지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요 원외위원장은 한동훈을 찍을 수 있죠 전당대회에서 예, 그건 별 큰 예. 변수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잠깐 당 상관없이 지구당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하나 바꾸는 겁니다. 저는 뭐 현실 정치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지역 사무총장이나 직원들 두고 하면요 이건 그야말로 돈장치입니다. 한도 끝도 그러게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이게 전국의 지역에 싹 이걸 다시 부활한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 완전 정치 퇴행입니다. 단언컨대 제가 저희 개인 의견입니다만 물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지구당이 중앙당 하여튼 하부 조직인데.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지구당 문제가 다시 거론된 배경부터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카드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예. 예. 다양한 지금 분석을 좀 나눠봤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위원권 최진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혜은이가 부르는 당신만을 사랑해 함께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계속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무기를 만든 사람들 계속 이어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꿈 같은 봄날에